네, 지금 내부의 귀빈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지식재산과 메타버스 국제포럼의 주요 내외빈 분들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식재산과 메타버스 국제포럼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아나운서 송규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과 메타버스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29일 이태원 일대에서 안타까운 대형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통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행사는 메타버스에서의 지식재산과 정책, 이슈라는 주제로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다렌탕 와이포 사무총장님, 김영식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이후 기조연설, 세션 1, 세션 2, 세션 3 및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먼저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금일은 국가애도기간임을 감안하여 박수는 자제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입니다. 먼저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금요일 불의한 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지식재산과 메타버스라는 중요한 주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과 지식재산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멀리서 영상으로나마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주신 다렌탕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이 단순한 기술 변화를 넘어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의 혁신에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의 중심에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하는 융합된 메타버스라는 디지털 신대륙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우리의 모든 일상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향후 무한한 기회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경험 세계의 경쟁 우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요 국가와 빅테크 기업들 간의 기술 개발과 투자 확대 경쟁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메타버스 산업은 진화의 과정에 있고 이로 인한 과거에 직면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슈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생태계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현실 세계에서는 유명 상표를 메타버스 내에서 모방하는 사례, 아바타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의 문제, 국경이 없는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등 메타버스가 발전하는 만큼 지식재산 관련 이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찾으면서도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동의 국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러한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한 발 앞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의미 있는 시작이 되고자 이번 포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이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각국의 다양한 사례와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함께 해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글로벌 디지털 혁신 모범 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비전을 담아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메타버스 분야에서도 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메타버스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지식재산의 의미와 그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는 의미 있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계지식재산기구 다렌탕 사무총장님의 축사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한 관계로 영상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화면 확인하시죠. Dr. Ju Yongchang, Vic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박사님,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지식재산과 메타버스 국제포럼에서 축사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저를 초청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모두를 대표하여 지난 토요일 서울 이태원에서 있었던 비극적 사건으로 고통을 겪으신 모든 분께 위로를 전합니다. 유가족분들께 조의를 표하며 부상을 입으신 분들은 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 애도의 기간에 저희 WIPO에서는 한국의 동료분 친구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메타버스는 SF 소설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작가 닐 스티븐슨이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정확히 30년 전에 처음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우리의 삶과 일, 유희의 방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SF의 창의력과 최첨단 과학기술이 열어준 지평이 하나로 융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가 소설에서 나와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 놀라울 일도 아닙니다. 올해 연초부터 5월까지 1,200억 달러가 메타버스에 투자되었으며 이는 2021년 전체 메타버스 투자액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에서 대한민국은 메타버스를 선도하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는 한국 당국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시민에게 공공서비스를 가상세계에서 제공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뉴딜 2.0은 국내 메타버스 산업에 동력을 더해줄 것입니다. 또한 에스파와 같은 젊은 아티스트 역시 메타버스를 통해 팬들과 새로운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그것은 잠재력일 것입니다. 이는 메타버스에 방대한 기회가 있으며 현재 진행형으로 발전 중이라는 뜻입니다. 확실한 것은
혁신가와 크리에이터가 메타버스 과정에 참여하면서 지식재산과 메타버스가 밀접한 관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은 가상상품과 소비자의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식재산 IP는 메타버스의 투자를 촉진하기도 하며 협력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하나의 통합된 메타버스가 시작할 수 있게 하는 필요 조건입니다. IP 지식재산은 아티스트, 디자이너, 앱 개발자 등이 가상세계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메타버스 구현에 참여한 이들은 명확하고 투명한 규칙과 법적 확실성을 가지고 성공적인 참여가 가능해야 합니다. 출발 단계부터 메타버스 관련해서 법적 지식재산 이슈가 발생했고 가상세계의 지식재산 실행과 관할권이 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의 국제포럼은 급변하는 메타버스 분야에 대해 시견을 나누고 고찰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각국 지식재산 특허청은 이미 최신 지침을 발표하여 급변하는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특허청 역시 가상상품의 상표 심사 지침을 7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글로벌한 성격과 탈중심화되고 개방적인 시스템 그리고 병렬 메타버스의 가능성이 추후 더 많은 IP 이슈와 논의를 촉발할 예정입니다. 와이포는 앞으로도 중립적인 전문 글로벌 포럼으로서 IP 및 최첨단 기술 관련 대화를 비롯하여 새 IP 이슈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며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메타버스의 부상은 이 개념을 처음 만든 닐 스티븐슨이 메타버스 중심 기업을 설립한 것에서 확실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작가가 혁신가가 되고 혁신가가 창의적인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현재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 와이포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며 성공적인 국제포럼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렌탕 사무총장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박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세계 지식재산기구 다렌탕 사무총장님께서 역시나 행사와 포럼의 의미, 국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되짚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마무리해 주셨네요. 자, 다음으로는 김영식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한 관계로 역시 영상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경북 구미시열 국회의원 김영식입니다. 온라인 서비스의 발달로 우리의 몸은 현실 세계에 있지만 시선과 관심은 온전히 디지털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일상화되어버린 요즘입니다. 최근 들어 메타버스 3.0과 같은 차세대 디지털 세계로의 이동이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이 기회의 신대륙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메타버스 시장을 2030년 1조 5천억 달러, 한화로는 약 1,800조 원에 육박하는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혁신적인 테크 기업을 보유한 미국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 발현을 최대한 존중하는 형태로 법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면 우리 법과 제도는 메타버스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하기 어렵습니다. 전통 산업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을 이끌던 시기에 만들어진 현행법 체계 하에서 자율과 창의성에 기반한 메타버스 산업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올해 초 대한민국 최초의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에는 국경이 없다고 합니다. 어느 특정 국가의 법을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 간 협업과 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국제포럼은 이런 국가 간 협업을 위해 마련된 뜻깊은 행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이 올 한 해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식 국회의원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국경 없는 메타버스, 국가 간의 협업과 도조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기조 강연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경희대학교 김상균 교수님께서 메타버스에서의 경제 활동과 지식 재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상균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예, 박수는 안 쳐줘도 괜찮습니다. 예. 저는 메타버스를 연구하고 있는데 오늘 사전에 와가지고 좀 티타임을 갖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어떤 걸 공부했길래 어떤 메타버스를 연구하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자이고 인간의 마음이 물리적 현실이 아닌 디지털 현실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어떤 경험을 만드는지를 연구하다가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좀 얘기를 드리면 내년 초에 CES 박람회가 있죠, 라스베가스에서. 그때 이제 제가 했던 작업들이 몇 개가 동시에 공개될 건데, 예를 들어 현재 TV조선에서 방송되고 있는 메타버스를 도입한 예능 프로그램들, 그것과 관련된 제작 기술들 참여하고 있고요. 또는 롯데그룹에서 만들고 있는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또는 메타버스 디바이스들, 이런 것들에도 좀 관여를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좀 더 캐주얼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고 블록체인하고 연결시키는 작업들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많은 작업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법률 쪽에는 전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법적인 이야기를 드린다기보다 제가 하는 작업들 속에서 제가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법을 바라봤을 때 어떤 고민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올 초에 받았던 선물입니다. 네, 땅 문서를 받았습니다. 땅 문서 77평. 제가 공직자는 아니지만 선물을 이렇게 크게 받았으면 문제가 될 법한데 다행히도 문제는 안 된 게 이게 메타버스 속 땅이었습니다. 강가에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20대 젊은이들입니다. 수백 명이 모여서 이 땅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한테 이 땅을 마치 토지 문서처럼 출력물로 가져다 주더라고요. 저를 아마도 예전 사람이라고 봐서 당신한테 출력물을 주겠다 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 땅은 우리나라의 대구 지역에서 시작된 운동이고 이 운동이 현재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사이에는 많이 알려진 문화인데 과연 이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대략 우리나라 땅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서울시의 한 절반 정도 되는 면적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공간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뭘 하나 봤더니 이렇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 마치 아울렛 같은 플랫한 쇼핑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이들도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나 봤더니 이런 거 또 만들었습니다. 지금 살짝 타이틀이 지나갔는데 이 공간은 어디냐 하면 교회입니다. 메타버스 속에서도 이들이 예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걸 공간만 만들고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실제 이 공간 내에서 종교적인 활동을 같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신기하게 봤던 공간이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뭘까요, 여러분? 아마 외국에서 오신 연사분들한테는 약간 낯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좀 문화 중에 하나죠. 산비탈에 양지 바른 곳에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무덤입니다. 동그랗게 봉분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무덤인데 도대체 메타버스 안에 무덤이 왜 존재해야 될까? 이들은 메타버스를 그저 쇼핑을 하는 공간이거나 NFT를 구매하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들이 살아가는 또 다른 현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리적인 현실이 아닌 디지털 현실 속에서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일례로 이런 케이스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타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나 또는 타인을 성적으로 고통을 준 경우 이런 이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까 하다가 이들이 만들어낸 가장 최고의 제재는 사형입니다. 사형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행동을 했던 아바타를 이 안에서 사용을 시키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 내에서 몰수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좀 우습거나 재미난 액션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논하기도 하고 철학적으로 이 이슈를 접근하기도 합니다. 예를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종교마다 철학은 약간 다르지만 상당수의 종교가 윤회관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윤회관을 통해서 일정 시간 무덤에 있다가 다시 권리를 복원시켜 주는 게 맞을지 이런 것들도 이들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제 시스템 내에서 디지털 커런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CBDC는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화폐를 발행했고요. 화폐 유통 구조를 되게 독특한 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자본주의 사회에도 그렇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들은 현재 투명성을 위주로 해서 자본의 거래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갖고 있던 땅도 그렇지만 땅에서 나오는 다양한 자원들도 자유롭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국내나 해외하고 원자재 거래하는 것처럼 자원의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되게 재미난 상황이죠. 그래서 이 공간 내에서도 물리적 현실과 기본 자원 세팅이 좀 비슷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게 이제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고 다른 자원들은 좀 저렴하게 거래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공간 내에서 또 이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방송,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어 가지고 방송국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참 재밌는 건 이 방송 플랫폼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보니까는 오프라인의 방송국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MBC나 KBS와 같은 일반 그 공중파를 통해서 라디오를 쏘고 있는 송출하는 기업들이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랑 협업을 해가지고 이 플랫폼 내에서 함께 방송을 하자. 그래서 어떤 이벤트들이 만들어지나 봤더니 전문적인 방송 스텝이 붙어가지고 이 디지털 현실 속의 방송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되는 콘텐츠를 메타버스 내에 송출하기도 하고 전통적인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 송출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들을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들이 메타버스 내에 송출하는 라디오 방송에 당연히 음악도 쓰이고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저는 뭐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제가 방송을 하면 슬쩍 여쭤보게 되면 라디오 DJ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잘 모르지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뒤에서 뭐가 관리가 되는 것 같다. 근데 아마 이런 채널 내에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아직까지는. 이 공간 내에서 굉장히 거대한 일을 하는 일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 있는 게 지도입니다. 공간의 전체 지도. 서울의 한강을 중심으로 한 강남과 강북하고 좀 유사한 구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강남과 강북을 관통하는 주황색이나 노란색 선들이 있죠. 저는 지하철입니다. 워낙 땅이 거대하다 보니까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 살면서 공간을 이동하기에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가 여기서 철도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갖고 있던 자원이 동일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철도가 건설되냐 하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토지의 권리를 미리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디지털 재화, 자원의 권리를 또 땡겨와요. 그런 다음에 철도가 완공되고 철도가 운영되면 지금 이 공간 내에서 현재 3페가라는 돈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돈을 모아서 나중에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굉장히 신기한데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물리적인 현실 내에서 우리가 대규모의 도시 기반 교통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과 굉장히 같은 경제학적인 접근을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장난스러운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이런 작업들을 이들은 하나하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받았던 땅처럼 한 70평, 80평 정도의 땅이 이 안에 생긴다고 하면 무엇을 해보시고 싶습니까? 이 질문을 그냥 여러분의 창의력을 자극하려고 드린 질문은 아니고요. 저는 이 사례를 보여드린 이유가 이렇습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다양한 개인의 권리나 소유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 생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로 바라보는 것들은 아직 이런 것 같아요. 메타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원천 기술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는 기존 물리적 현실에서 있던 어떤 권리가 메타버스로 옮겨가는 과정에서의 문제들 예를 들어 뭐 유명한 기업들 상표권 문제나 로고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조금 더 거대하고 아직 발견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은 어디에 존재하냐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 거기서 발생하는 수많은 권리와 수많은 소유권의 문제가 앞으로 더 크게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일례로 여러분이 만약 저 같은 경우에 저 안에서 학교를 만들겠다. 학교를 만드는데 제가 경희대학교 로고를 갖고 경희대학교 건물 비슷하게 만들어서 MBA 과정을 오픈한다. 충분히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또 저희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즉 우리가 이 안에서 무슨 활동을 하느냐의 총합이 이 안에서 발생할 문제의 총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실감 경제 시대로 우리는 이동을 해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조 기반의 산업화 경제가 서비스 경제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경제는 물리적인 공간 내에서의 서비스를 중요한 관점으로 바라봤었는데, 이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디지털 공간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이러한 경험 경제를 넘어는 실감 경제 시대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 현실 속에 있는 다양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콘텐츠에 대한 권리 문제, 물론 여기서 동일하게 발생할 것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볼 것은 이들이 디지털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발생시키는 다양한 데이터나 권리에 대한 이슈입니다. 일례로 저런 공간 내에서 보게 되면 유저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가 다 트래킹이 됩니다. 이런 정보들을 프로파일링해서 소유할 때 과연 소유권을 누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슈도 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공간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걱정하는 것들은 물리적 공간에 있는 건축물을 복제하거나 또는 물리적 공간에 있는 기업들의 지적 재산을 침해하거나 하는 문제들을 주로 신경 씁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디지털 현실을 보게 되면 물리적인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복잡한 문제는 만들어 놓은 공간이나 만들어 놓은 디지털 재화인데 현재 소비되지 않고 있는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그런 것들의 양이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될지라도 시간이 흐른 뒤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많이 안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보통 아직까지는 물리적 공간에 있는 건축물이나 재화들을 디지털 공간으로 옮기는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근데 반대 케이스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 속에 있는 소형 건축물이나 디지털 공간 속에 있는 디지털로 되어 있는 재화들을 물리적으로 공장이나 3D 프린터로 활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케이스들, 이런 케이스들을 보게 됐을 때 아직까지는 원천 창작자에 대한 권리 보호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이 상황을 한번 볼까 합니다. 2007년도에 제가 이제 봤던 논문인데 지금부터 꽤 오래전 시간이죠. 15년 전. 하지만 저는 우리가 다뤄야 될 이 이슈가 경제적으로 어떤 맥락이 있는지를 잘 짚어주는 논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메타버스는 또 다른 틀로 보게 되면 웹 3.0이라고 부르죠. 판을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그냥 관찰했을 때는 한국에서는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반면에 북미 지역에서는 메타버스보다는 언어의 사용량 자체가 웹 3.0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어느 게 더 큰 개념이냐 작은 개념이냐를 논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비교를 위해서 1.0, 2.0, 3.0을 놓고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2.0 시대를 보게 되면 경제학적으로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Unpaid labor. 제가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놓고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국의 많은 드라마나 음악들, 영화들이 해외에서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브로드캐스팅 했던 콘텐츠 중에 변호사가 등장하는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근데 재미난 건 이 드라마가 스트리밍이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면 동남아권의 많은 국가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보는 것들을 관찰해 보면 일례로 어떤 국가에 있는 유저가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 콘텐츠를 자기네 나라의 말을 입혀가지고 설명해 줍니다. 일부 클립에 대해서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크게 사전 저작권 침해긴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게 됐을 때는 그 원전 드라마를 해외에 홍보해주는 앰버서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놓고서 그들은 보수를 받지 않는 무보수 크리에이터 팬덤이다 라고 지칭을 해왔습니다. 그들이 자생적으로 좋아서 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이 침해한 저작권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게 그동안의 균형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게 공정하다고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앰버서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2차, 3차 창작을 통해서 콘텐츠의 가치를 더 높여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왜 3.0 넘어가면서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그렇지만 거의 모든 산업 영역에서 사람들이 이러한 관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디지털 현실 속 메타버스 속에서는 모두가 콘텐츠의 오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웹 2.0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보통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죠. 내가 게임 플레이를 했고 리니지를 10년 넘게 해왔고 리니지에 큰 사원을 갖고 있고 리니지에 쏟은 죄야만 수십억을 썼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게임 생태계와 메타버스 생태계가 굉장히 비슷할 수가 있지만 권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 게임 내에서 개인이 오랜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수많은 경험과 디지털 재화들은 사실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한정적으로 갖고 있는 거였죠. 하지만 이들의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하지 않다. 나는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알았었는데 내 권리가 이랬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모두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용권에서 소유권으로 넘어가는 개념 자체가 저는 메타버스 시대, 그러니까 웹 3.0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대중의 인식 변화라고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오늘 국가 애도 기간이어서 말씀을 어떤 수위로 어떤 톤으로 드려야 될지 굉장히 저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앞서 했던 작업들을 소개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방송을 제작하는 일도 일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방송에서 만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미 고인이 된 가수분들을 디지털 형태의 아바타로 살려내고 그분들이 단독이나 또는 현재 살아있는 다른 가수분들하고 실시간으로 공연하는 작업들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쪽에서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일단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서 어떻게 동의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건지에 대한 법리적인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요. 또 한편으로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인간이라고 갖고 있는 도덕성이나 윤리를 놓고 봤을 때 이게 과연 타당한 작업인지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논의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되고 새로운 디지털 현실이 열리면서 우리는 몇 년 전까지 아예 논점 밖에 있었던 문제들을 지금 빠른 속도로 풀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원전 6세기에 활동했던 그리스 철학자 파르메니데스가 남겼던 말입니다. 아주 심플한 말이죠. Nothing comes from nothing. 무에서 나오는 것은 없다. 제가 살아왔던 시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집필했던 메타버스라는 책도 국내에서 읽은 독자가 150만 명 정도 되시는데 그 150만 명 독자가 제가 첫 번째 책을 썼을 때 참고문을 잘 안 달아놨다 보니까 가끔씩 물어보는 게 이 부분의 원천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답변 안 하고 좀 곤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2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문을 아주 꼼꼼히 달아서 발표를 했는데 디지털 현실 속에서 사실 우리의 창작자들 또는 젊은 층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게 되면 무에서 만들어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디지털 현실이나 물리적 현실에서 받았던 영감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특정 플랫폼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또 방식을 보게 되면 아예 대놓고 99%도 아닌 100%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들도 필터링을 못해서 그 상용 플랫폼 내에서 유통이 되거나 판매되는 것들이 지금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무에서 만드는 것들은 없지만 지금은 우리의 시스템이 일단 기업 내부의 어떤 규정이나 기업 내부의 시스템도 굉장히 열악하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도 아직은 많이 힘이 약하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타버스 노마드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기대를 갖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인터뷰했던 케이스 중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 로블록스 플랫폼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몇 명을 인터뷰해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케이스입니다. 이 사업가는 로블록스 내에서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200명 정도를 템퍼러리하게 연결을 시켜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소통하나 봤더니 디스코드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장 핫하게 본인이 성공했던 케이스 한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작년 넷플릭스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스트리밍 됐었죠. 그때 이분이 드라마를 처음 본 거예요. 보자마자 그날 본인은 느낌이 왔대요. 이건 대박이 나겠구나. 그래서 얼른 디스코드 채널을 연결을 해가지고 200명한테 공지를 뿌렸다고 합니다. 우리 열흘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오징어 게임을 로블록스에 제일 먼저 런칭을 해보자. 열을 갖고 작업을 했습니다. 20명이 밤샘 작업을 해가지고 오징어 게임에 있는 수많은 컨텐츠들, 그 다음에 게임들을 로블록스 안에 만들어서 옮겨놨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초록색 유저들, 빨간색 병정, 침대방, 뽑기하는 공간, 줄다리기 하는 공간 다 거의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보냈죠. 하루에 데일리 유저 수가 많을 경우에는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20명이 열흘 만에 창작한 공간에서 놀다가 갔습니다.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디지털 커런시, 로벅스를 소비했겠죠. 로벅스를 이들이 이제 분배해가지고 소득을 발생시켰다. 이게 자랑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걸 리드했던 당신은 리더로서 얼마를 벌었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벌었던 게 한 달 반 동안 한국 돈으로 2억 원 정도 벌었습니다. 물론 세금 안 냈습니다. 이게 과세구조가 명확하지만 세금 안 내고 2억을 벌었는데, 가장 놀라운 건 이 사람의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입니다. 일단 한국인이고요. 13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근데 참 이렇게 놀라운 비즈니스를 국내외 사람 10개 국가의 20명을 뽑아서 진행했다는 것은 참 놀라웠는데, 저작권이나 타인의 권리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 친구한테. 넷플릭스한테 미안하지 않냐 물어봤는데 또 굉장히 다른 시각을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반대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오히려 더 많이 홍보가 된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나한테 페이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언페이드 레이버의 생각이 들면서 순간 설득을 당할 뻔했는데, 막상 또 그들이 여기서 거기 나왔던 세계관과 콘텐츠를 그대로 베껴 쓰는 거 보면 다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법적으로는. 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좀 더 재미난 건 이 상황을 갖고서 제가 넷플릭스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랬더니 법적인 이슈를 떠나서 가장 먼저 그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만들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놓쳤구나. 그럼 뭘 하실 건데요? 하고 여쭤봤어요. 제가 뭘 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이 게임을 쓱 이제 테스트를 해보더니 직원들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에 PPL을 못 넣는 게 한이다. 이들은, 이 젊은이들이 이 넷플릭스 콘텐츠를 로블록스 안에 구현할 때는 아무런 상업적인 노고가 없습니다. 근데 넷플릭스는 여기서 새로운 모델을 본 거예요. 만약 넷플릭스가 만들어 놓은 로블록스 안에 스퀴드 게임이 여러 버전으로 있을 때 한쪽의 모든 시스템에 나이키의 로고가 들어가고 다른 쪽 방에는 아디다스의 로고가 들어가고 다양하게 수많은 광고의 공간으로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또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기존의 경제 주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최소한 한국적인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20대 중후반의 사람들이 뭔가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것들은 지키면서 만들어가는 경제 구조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안에서 만들어진 생태계를 보게 되면 훨씬 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고요. 그들은 이게 옳고 그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뾰족한 도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제도나 법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10대들을 만나고서 좋은 법을 새로 만들고 법이 정착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젊은 세대들, 미래 세대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기존의 교육 시스템에 녹여 넣어서 미리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것도 이들이
좋은 시도를 하다가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돕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오겠죠.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뭐 10배, 100배 이상의 많은 양의 IP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일단 양적인 규모도 훨씬 커질 거고요. 또 한쪽의 변화는 IP의 유형. 저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특허 같은 걸 추론을 할 때 변리사님 분들의 도움 받다 보면 기본적인 이렇게 정보를 봤었는데, 아마 지금 우리가 분류하고 있는 기준을 넘어서는 아주 다양한 가짓수가 많이 쏟아져 나올 게 자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추적하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사실은 이걸 우리가 모든 것들을 디지털 제어를 NFT 기반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NFT 기반 제어는 그나마 추적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제어는 도대체 어느 시점부터 누구에 의해서 브리치가 발생한 건지를 추적하기 되게 어려운 경우가 실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오픈소스의 정신을 바탕으로 원천 데이터를 소스를 공개해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출발점이 어딘지도 알 수가 없고, 이 사람 만약 최종적으로 지금 이 케이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이 피해를 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논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은 관할권에 대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추가적인 세션에서 관할권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다뤄지겠지만, 제가 실제 하고 있는 앞서 초반에 말씀드린 사업도 보게 되면 외국에서 오피스를 만들고 아직 외국 기업하고 일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에서 오피스를 만들고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게 됐을 때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제재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글로벌한 서비스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궁금했던 게 이거였어요. 그러면 한국인들은 그 서비스에 못 들어가는 거냐고. 들어갈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접속하는 채널은 우회 경로입니다. VPN. 한국인들이 VPN 써서 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방관하는 것들은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저는 메타버스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메타버스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창조의 공간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한계는 도대체 어떤 한계를 의미하는 걸까?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인간의 능력,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두 가지가 있죠. 인간도 신체적인 능력과 정신적인 역량을 초월하는 게 메타버스고요. 또 한쪽의 초월은 인간을 품고 있는 물리적인 세계, 이 자연의 세계에서 갖고 있던 한계를 초월하는 것들이 메타버스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에서 봤던 케이스, 그리고 올해도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본에 있는 패밀리마트라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자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일합니다.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야간에 근무자들을 대신해 가지고 로봇을 투입을 해서 편의점에 있는 물건들을 서플라이하고 진열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시작이 돼서 8,000개의 패밀리마트 편의점이 그렇게 다 바뀔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로봇이 아직까지는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럼 오류가 발생한 로봇을 원격에 있는 사람이 VR 장비를 뒤집어 쓰고 접속을 해가지고 마치 자동차 운행할 때 자율주행하다가 꺼버리고서 내가 직접 운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의점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즉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는 디지털 리얼리티나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 물리적 현실, 이 공간이 여기 있으면 이 공간이 아닌 어딘가에 있는 컴퓨터 속 공간으로만 자꾸 생각을 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메타버스나 디지털 리얼리티는 오히려 물리적인 현실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동되는 형태로 앞으로 더 많은 유즈 케이스가 나오고, 디지털의 허들을 느낀 세대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경험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유즈 케이스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기조 강연을 맡으면서 법률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말씀을 드릴지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메타버스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 특히 그 방식을 가장 앞단에서 이끌고 있는 건 저는 특정한 기업이나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그러한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는 비교적 젊은 층, 10대, 20대, 30대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현재 메타버스에서
어떤 도전을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어떤 긍정적인 또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지를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법률과 관련된 이슈들은 오늘 현장에 함께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더 깊게 논의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이 정도에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상균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메타버스에서의 경제 활동과 지식 재산이라는 주제로 발표 들어봤습니다.